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법무장관으로서 본격 업무를 시작한 조국 장관은 검찰과의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일제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며 연대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어제 사모펀드 운영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오늘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달 29일 해외로 출국하려던 조 씨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해안으로 사거리 330km의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어젯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미국의 대화 재개를 요청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발을 한 셈인데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압박용으로 풀이됩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입건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음주 사고 사실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운전자라고 위증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의 일체에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은 장용준 씨가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운반선에 고립됐던 한국인 승선원 4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선체에 구멍을 뚫어 선리 부분에 갇혀있던 이들의 위치를 확인한 뒤 선체를 절단해 구조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영덕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지하 탱크 정비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가스에 질식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들어간 1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대응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에 나섰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대학이 밀집한 서울 신촌에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딸 입시 특혜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조 장관이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의 아이콘이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가진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대통령 독선과 폭주를 함께 막아내자며 다른 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임 건의안 제출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한국당과 뜻을 같이 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비리 의혹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며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권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국회에서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야권 반발에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생행보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정조사 요구 등을 정쟁이자 분풀이라고 일축하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검찰과 한국당을 모두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산에 있는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 씨의 동생과 허위로 이혼을 하고 채권 양도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조 장관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 장관 부인과 부동산 위장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명장을 받은 조국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검찰과의 수사 대립은 없을 것이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과의 대립 우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밝혔던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검사가 투입이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순실 특검 때보다도 규모가 크다. 피해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사례가 없다라는 비판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 수사하고요.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입니다. 여기에 특수 3부와 다른 부까지 추가되면서 최소 15명의 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엔 검사 13명,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과 1995년 5.18 사건엔 검사 14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 자체 수사론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수사팀이 역대 최대인 셈입니다. 그러나 특검까지 포함하면 파견 검사만 20명이었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이 가장 컸습니다. 위조 의혹을 받는 표창장의 기재 날짜는 2012년 9월 7일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2019년 9월 7일 후엔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창장이 제출된 건 2년 뒤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항상 붙는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의 딸이 아닌 정경심 교수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이 그 문서가 위조된 것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위조한 사람 역시 교사 방조 공동전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같이 공모해서 제출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부분이 필요한 거고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쉽게 입증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 즉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피의자 신문 없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한 전두환 씨, 배임 혐의를 받던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부인 서미경 씨,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왜 매번 불출석하셨나요? 하지만 모두 피의자가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번처럼 조사받으러 오라는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한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서 국민의 권리가 무제한 희생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였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측이 문제의 남성은 의원실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장 의원의 아들 용준 씨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변호인은 사고 직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은 의원실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아니라 장 씨가 잘 아는 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하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귀국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일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잡한 설비가 연구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넘어서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가상경용 반도체, 그다음에 분산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의 부품 소재가 꼭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3개 장비는 프랑스 장비고요. 수입해야 될 그런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수소차를 타고 온 문 대통령은 바로 올해 2번째 현장 국무회의도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포함해 새로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 7명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과학기술 현장을 찾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무역 보복이 집중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소재 부품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 5조 원을 투입하고 기업 협력 관계 구축과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조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재 부품 대응 지원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아직은 없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기까지도 가면 좋겠다 싶거든요. 산업 강국, 소재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 거기에 동참했던 사명감 갖고 자랑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각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첫 외부 일정으로 기술 자립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보복 극복 등 국정 현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경북 영동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들은 수산물 찌꺼기 저장 탱크에서 일하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사고가 난 시각이 언제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는데요. 지하 탱크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진 겁니다. 이 가운데 태국인 42살 A씨와 28살 B씨, 베트남인 53살 C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태국인 34살 D씨는 의식을 잃어 닥터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3m 깊이로 설치된 지하 탱크입니다.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저장하는 곳인데요. 사고 당시 청소를 위해 탱크에 들어간 1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작업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업체에서 작업 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돼 선박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이 4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작업 상황을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든 레이오가 전도된 뒤 선박 안쪽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를 통해 생존자가 있음을 확인한 미 해안경비대. 새벽 6시 대책회의를 가진 뒤 해안경비대는 헬기를 투입해 전도된 선박 위에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선체 내부에 선원들이 있는 곳에 작은 구멍을 뚫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생존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독가스 등이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어 배에 더 큰 구멍을 뚫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30시간 이상 고립된 선원들에게 물과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Once we got that first 3-inch hole in today, they were able to be passed water and we were able to get them food and some fresh air. And that's probably the biggest. And whether they were together. 그 뒤에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체를 떼어내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불똥이 튀는 용접 대신 드릴을 이용해 분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날에도 선체 내에 화재가 발생한 데다 자칫 불똥이 튀면 또 다른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선원들을 전원 구제해냈습니다. I think they were pretty relieved. I don't have information on what they said. I know they looked super happy to be outside of that space and coming down onto the tugboat. 미 해안경비대 전문가들의 신속하면서도 치밀한 구조 작업 덕분에 고립된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무사히 생존자들이 구조됐지만 이번 현대글로비스 골든레이호의 전도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를 떠난 뒤 1시간 반 만에 일어난 골든레이호 전도 사고. 선원 전원을 구조한 미 해안경비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관 2명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해양경비대하고 선사에서 다 두루두루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구출된 선원들을 중심으로 해양경비대에서 면접 등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골든레이호가 전도될 당시 주변 해역 날씨는 쾌청한 편이었고 바람 세기도 시속 5마일 8km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골든레이호가 브런즈윅 항을 떠나 수로를 빠져나갈 때 들어오던 배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골든레이호를 지나쳐 입항한 선박이 에메랄드 에이스호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선사가 운용하는 차량 운반선인 에메랄드 에이스호는 현재 브런즈윅 항에 정박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골든레이호도 단독으로 전도돼 원인 조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I hope that they're able to figure out something to get this mess cleaned up soon. 한편 미 해안경비대와 관계 당국은 브런즈윅항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골든레이호 처리 작업과 해상 오염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전도된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와 관련해 보험 2개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현대해상 화재의 1,047억 원, 영국 보험조합의 9조 8천억 원입니다. 골든레이호는 사고 당시 완성차 4천여 대를 선적했고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이 20%, 나머지는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의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사거리 330km, 내륙을 가로질러서 표적섬 명중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을 향해서 대화 제의에 나선 직후 나온 군사 행동이기 때문에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6시 53분과 7시 12분, 북한 평안남도 개천에서 발사체 2발이 날아올랐습니다. 비행거리는 330km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 표적섬 명중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군의 이번 공식 발표엔 예전과 달리 비행 고도나 속도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뒤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미 공조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문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했다. 좀 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비행 거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최근 선보인 새로운 무기 4종류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북한의 신무기 개발 절차로 볼 때 앞서 동해안에서 2차례 시험 발사로 안정성이 입증된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서쪽 내륙에서 실제 사거리로 발사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쏜 초대형 방사포일 수도 있는데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을 가로질러 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나머지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가 250km 안팎에 불과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경우 이미 해본 실험을 반복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화 제안 직후에 이뤄진 이번 발사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내에 북미 간에 뭔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그렇다고 되면 미 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잇따른 군사 행동이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군사행동에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을 통해서 이달 하순쯤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북한 비핵화 실무 협상 시계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유수장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오랫동안 북한에 핵실험이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북미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달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 만큼 9월 하순 북미 간 실무 협상 테이블 개최가 일단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미 국무부도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등 실무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밀고 당기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미 실무 협상 체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말 판문점 회동 합의사항이었으며 미국은 그간 북한의 협상 복귀를 요청해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전화협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의 협상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다음 주 후반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비건 대표와 만나는 방향으로 출장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믿으며 주한미군 규모를 더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의 남침 시 이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군 동원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18세 이상 미국인 2,059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엔 철수를 거부한다라는 큰 제목 아래 미국인들은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을 지지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70%는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이같이 응답한 비율은 공화당 74%, 민주당 70%였고 지지 정당이 없는 경우도 68%에 달해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질문에서는 응답자 12%는 증강해야 한다, 57%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약 70%가 증강 또는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내년 미국의 외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한미 관계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가치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3%포인트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대학원생 연구원 제자들의 월급을 빼돌리고 중소기업 대표들의 논문을 대신 써준 인천의 한 국립대 교수 53살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대학원생 연구원 40여 명의 월급을 빼돌리는 등 예산 8억 2천만 원을 가로채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중소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그 대가로 7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한 이른바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이 단톡방에선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을 장마가 계속되면서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초반과 후반에 비 예보가 있지만 추석 당일에는 날씨가 쾌청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로 인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맞부딪히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름은 밤사이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중부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좁은 띠 형태의 강수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리다 정착하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쾌청해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 비의 양이 적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 섬 지역 오가는 길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날씨만큼 연휴 기간의 교통 상황 또한 궁금하실 텐데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이,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정부는 하루 평균 고속버스 운행을 1,200여 차례 늘리고 추석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예상 이동 인원은 3,356만 명. 하루 평균 671만 명으로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897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512만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분석 결과 12일 오전 귀성길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경 시점으로는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여행 수요까지 고려하면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귀성 시간은 부산까지 8시간 반, 광주까지 7시간 10분, 대전까지 4시간 40분이고 귀경길은 부산에서 출발하면 8시간 반, 광주에서 출발하면 6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15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고속버스 1,200여 차례, 열차 29편, 항공기 20편을 추가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67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명절 전날인 9월 12일 0시부터 명절 다음 날 9월 14일 24시까지 3일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이와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헬기 7대와 군안 견인 차량 2,200여 대를 배치하고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네, 최근 7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보행자 사고가 비교적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추석 전날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한 차량이 상가 앞 도로를 달립니다.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는 순간 행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운전자 부주의와 무단횡단이 겹친 겁니다. 모두 추석 연휴 기간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7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차량끼리 부딪힌 경우보다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더 잦았습니다. 특이한 건 추석 당일보다 교통량이 적은 추석 전날과 다음 날에 오히려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10건 가운데 8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는 이제 차례 준비라든지 또 송묘 준비하는 부분,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 만남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평소보다 보행자 통행량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선 전통시장과 상가 지역 등 보행 밀집 지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과 보행자 모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복구 작업도 한창입니다. 네, 농협이 낙과 수매와 영농비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으로 떨어진 배가 피해를 조사하기도 전에 물러썩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낙과도 즙 등 가공용으로나 쓸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내놔도 이거를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이거를 낙하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농가도 일손이 없어갖고 어쩔 수도 없고. 농작물 재해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많아야 피해 금액의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익는 배는 그나마 서둘러 수확했지만 늦게 따는 중만생종 배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떨어진 배를 줍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낙과 피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한 20명 지금 자원봉사로 나왔습니다. 농협은 떨어진 배와 사과 1,500톤을 사들이고 낙과를 활용한 친환경 액체 비료 제조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양제와 영농자재도 많게는 50% 싸게 공급하고 쓰러진 벼는 풀 원료로 쓰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민들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이자 자금을 한 5천억 정도 배정을 했어요. 농민들이 우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동안에 필요한 돈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거고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따르게 되는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청와대나 정부에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겠습니다. 농협은 쓰러진 벼 세우기 등 태풍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 임직원과 영농 장목반 등이 모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일본 도쿄의 관문이죠. 나리타 공항이 어제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공항과 도쿄 도심을 잇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끊기면서 10,000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고속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나리타 공항. 도착한 여행객들이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파사이가 수도권을 강타하면서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태풍이 지나간 뒤 중단됐던 여객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터미널 안은 더 혼잡해졌습니다. 일부 택시가 운행되기는 했지만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리타 측은 밤새 17,000명 가까운 승객들이 공항에 갇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부 여행객들은 공항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했고 공항 측이 생수와
침낭, 충전기를 제공했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どこで寝てました？は床の上ですね。硬くないですか？もう椅子空いてなかったんで硬かったんですけど我慢して。10時間以上は待ってますね。飛行機乗ってる時間より長い。今日も取れてなくて帰りは明日になりますけど。 다행히 버스와 열차 운행이 이른 아침 재개되면서 승객들은 겨우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수도권을 관통한 태풍 파사이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신화학교 부근에서 달리던 버스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탑승객들은 정차 뒤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기사가 버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먼저 불길을 잡아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반포동에 있는 반포중학교 3층 교실에 교탁 쪽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교실에 있는 책상과 공기청정기 등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오송역 KTX 단전 사고를 계기로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자격자가 관제 업무를 맡거나 외주 직원에 대한 차별, 기관관의 책임 떠넘기기 등 38건이나 되는 문제점이 적발됐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관제 업무에서부터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시속 230km를 달리던 고속열차에 상하 진동이 발생했는데도 도착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감속 지시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철도공사는 지연 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정시 운행 비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 통행이 많은 역에서 관제 업무를 맡고 있는 로컬 관제원 중에서 무자격자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굴삭기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무자격자의 부실 관제 때문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선로 작업자의 잦은 인명사고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인된 시간 내에 무단으로 선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철도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열차 경보 모바일 단말기가 같은 일을 하는 외주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가 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책임을 전가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인수인계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규직 공무원과 명절 휴가비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은 추석과 설에 명절 휴가비로 각각 95만 원부터 188만 원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대 50만 원씩 받고 있고 시간제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도 당직 기사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1심과 2심에 계류된 노동자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생 단체가 자취생들의 주거비 인하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등 16개 학생단체 상당수 자취생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며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사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적인 통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중국 최대의 갑부로 꼽히는 마윈이 오늘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영어 이름 쨍마로도 불리는 마윈이 55살이 되는 9월 10일자로 회장직을 내려놓고
48조 8천억 원의 재산을 교육 사업에 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마윈의 은퇴가 최근 중국 정부가 IT 분야 창업자들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무게 5kg, 물건을 담는 상자가 보이고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트 노동자들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거리로 이렇게 나선 건데요.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3배나 많은 1000개 이상의 상품을 운반한다면서 골병 드는 추석이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안 뚫고에 따라 이 박스 제작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이 마트 노동자들의 명절 증후군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중서부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태풍으로 인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영서에는 200mm 이상, 강원 영동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광주와 대구 30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추석 연휴 첫날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추석 당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